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과. 한때 적국이라 믿었던 낯선 땅을 향해 이른의 은퇴 군인이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죠. 두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수년 전 갑작스레 연락이 끊겼고 그들이 향한 곳은 하필 한국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본 한국은 그가 평생 배워온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첫 걸음부터 혼란이 시작됐고 그 혼란은 이내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 내 딸들은 그곳을 택했을까? 무엇이 그 아이들을 조국보다 더 강하게 끌어당겼던 걸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된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정체성, 그것을 무너뜨릴 만큼 강렬했던 어떤 진실. 그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더 이상 소비에트의 군인이 아닙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드미트리 바실렌코, 70 가까운 나이에 접어든 구소련 공군의 퇴역 조종사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홀로 살며 이제는 박물관처럼 변한 제 군복과 훈장을 벗삼아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두 딸, 엘레나와 안나,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겼고 그 아이들이 선택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조국을 떠나는 건 곧 배신이었으니까요. 엘레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아빠, 여긴 우리 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전화를 끊었고 딸과의 연락도 그렇게 끊겼습니다. 엘레나와 안나는 원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언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두 사람은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에 빠져 있었고 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죠. 그 짧은 체류 기간 동안 그들은 한국의 질서 있는 사회, 빠른 기술 발전, 개방적인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엘레나는 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에 매료되어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결심했고 안나는 병원 실습 중 만난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환자 중심 시스템에 반해 정착을 마음먹었습니다. 돌아온 뒤 두 사람은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한국행을 말했고 그 대화는 결국 큰 싸움으로 끝나고 말았죠. 몇 주 후 동네 산책 중에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드미트리, 당신 딸이 뉴스에 나왔던 거 알아요? 한국에서 열린 콘텐츠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던데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아랫집 손자의 친구가 노트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 혹시 드미트리 씨 따님 아니세요? 화면 속에는 단상 위에선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 딸 엘레나였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콘텐츠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를 믿어준 동료들과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고 어깨는 당당했습니다. 예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친구들과 작은 라디오 방송을 하며 수줍게 웃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딸이 아닌 새로운 세계에서 자리를 잡고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인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훈장 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성공했구나.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믿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건 아닌지, 아니면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없는지. 하지만 영상 속 그녀는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일생일대의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날 이후 저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딸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아직 머리가 길고 수줍은 표정이었던 아이들. 프레임 속 딸들의 미소는 지금도 또렷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몰랐던 걸까? 아이들은 내게 늘 순종적이었고
나는 그걸 사랑이라 착각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원하는 삶이었을까? 혹시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눈을 감아도 엘레나가 단상에서 말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고 화면 너머로 느껴졌던 그녀의 성숙함이 오히려 제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애들을 직접 보지 않고는 이 무거운 물음들을 견딜 수 없겠다고. 인터넷을 할 줄 몰랐기에 여행사에 직접 찾아가 비자와 항공편을 알아봤습니다. 직원이 제 나이를 물었을 땐 조금 머쓱해졌지만 이내 딸들을 만나러 간다는 한마디로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짐은 간단했습니다. 여권, 약간의 현금, 그리고 아이들 사진 한 장. 군 생활 덕에 익숙해진 여행 가방 정리는 금방 끝났고 저는 출국 전 러시아 정교회를 찾았습니다. 평생 신앙심 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딸들의 안전을 빌며 처음으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속삭였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있기를. 그렇게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혼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이유는 단 하나.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공항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리운 고향의 냄새는 아니었지만 묘하게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현대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인식한 후 줄도 길지 않은 세관을 통과하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동방의 나라가 아니다. 도착장을 나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남 호텔로 가주세요. 미리 적어온 영어 문장을 꺼내들었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도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빌딩,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옷차림은 세련되고 바빴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느껴지는 그 속도감과 정돈된 거리의 리듬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오래된 이미지들이 하나씩 깨져나갔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내 딸이 살아간다고? 호텔에 도착하니 프런트 직원은 또렷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제 여권을 확인한 후 친절하게 객실키를 건넸습니다. 안내받은 방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카드키를 꽂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고 탁자 위 태블릿에는 제 이름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뜨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선 자동 커튼이 열렸고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싶은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갔고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실감했습니다. 세면대 옆에 놓인 비데 좌변기는 버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무심코 누른 버튼에서 따뜻한 물줄기가 나왔을 땐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게 다 화장실 하나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샤워기 수압은 완벽했고 온도는 섬세하게 조절됐으며 실내엔 기분 좋은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네온사인과 조용히 흐르는 차량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딸들이 말한 미래라는 게 이런 곳일지도 모르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엘레나가 근무 중인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고요하면서도 분주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은 하나같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참 낯설고 인상 깊었습니다. 플랫폼에 멈춘 열차 문이 정확히 정해진 위치에 멈추는 모습, 전광판에 뜨는 실시간 도착 정보, 그리고 헤드폰을 낀 채 묵묵히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얼굴들. 모든 것이 제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며 엘레나가 알려준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환승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할 만큼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 두려움, 기대,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땐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땀에 젖어 있었고 제 입에서는 한숨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토록 강하다고 믿었던 제가 이렇게 떨고 있다니요. 엘레나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던 여인이 손을 흔들며 아빠라고 외치는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꿈의 한 조각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껴안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십 년간 쌓여있던 장벽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레나는 저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탁 트인 오픈 오피스 공간, 조용히 일에 집중하는 직원들, 곳곳에 놓인 스탠딩 데스크와 회의실, 벽에는 그녀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담긴 포스터와 수상 인증서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너 여기서 정말 괜찮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여기서 제 자리를 찾았어요. 처음엔 저도 많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제가 만든 콘텐츠가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고 믿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군복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제가 이 낯선 땅에서 제 딸이 일군 삶의 무게 앞에 왜 이리 작아지는 걸까요? 하지만 그 작아짐이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나는 왜 그걸 미처 보지 못했을까? 그런 자책이 조용히 제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는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와 함께 받은 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콘텐츠에 그녀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유창한 한국어로 직원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놀람과 함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의 수줍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안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고 저는 미리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안나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세련되게 꾸민 외모와 자신감 있는 눈빛은 어릴 적 제 곁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미소로 저를 안아주었고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말투에는 어색함보다 진심이 묻어났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이야기를 꺼냈고 외국인 환자들을 전담으로 맡아 각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서 환자의 감정과 삶까지 보듬는 방식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안나는 자신의 약혼자 윤태호 씨를 소개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단호한 눈빛, 그리고 절제된 몸가짐. 저는 그를 보는 순간 군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제 직업적 본능이 반응한 것이었죠. 인사를 나누고 앉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역 공군 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러시아 공군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호는 한국 공군의 작전 체계와 최근 진행된 훈련 경험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전투기 조종 훈련 과정에서의 실제 사례를 말할 때는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말 하나하나가 단순한 자랑이 아닌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를 향한 경계심을 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대를 초월한 전우를 만난 것처럼요. 서서히 제 안의 벽이 무너져갔습니다. 다음 날 안나는 저를 태호의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한옥 레스토랑이었고 실내에는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목재 기둥과 창호문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기운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의 부모님은 저를 극진히 환대해 주었고 저는 짧은 인사를 건넨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전통 한식 코스 요리로 차려졌고 낯선 음식들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갓 지은 밥, 된장국, 불고기, 그리고 종류별로 나오는 반찬들. 하나하나가 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술잔이 돌고 대화가 오가며 처음엔 어색하던 분위기가 점점 풀려갔습니다. 태호의 아버지는 해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분이셨고 저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우리는 곧 공군과 해군, 두 군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사위의 부모라면 안나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난 것이구나. 식사가 끝날 무렵 테오의 어머니가 따뜻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씨, 저희는 안나를 정말 딸처럼 생각해요.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자주 오세요. 여긴 당신의 또 다른 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이 가족의 일부가 된 걸까? 며칠 후 저는 엘레나가 마련한 특별한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성수동의 한 작은 북카페였고 분위기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인 공간에서 엘레나는 제게 조용히 이지훈 씨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는 제게 공손히 인사한 후 명함을 건넸습니다. 의료인공지능 기반재활 로봇 개발 기업 대표 이지훈.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책임자였던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훈은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사고나 병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삶을 복원하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계산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는 건 축복일지도 모르겠구나. 이지훈은 이어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저희 콘텐츠 기획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동료로서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엘레나가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믿음이라는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엘레나가 마련한 특별한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약혼자 이지훈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의료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처음엔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술자이자 경영자라니.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의료 약자들을 위한 기술, 미래를 위한 투자.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저는 그런 진심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엔 계속해서 어떤 이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고 따뜻하며 제 딸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만 제 아내 목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걸까? 내가 평생 믿어온 건 전부 틀렸던 건가?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레나와 안나는 점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사위들은 저보다 더 진중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사하면서도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이들과 마주할 수 있는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제 군복이 담긴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잘 다려진 옛 군복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슴팍에 달린 훈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전장에서의 무용담과 전우들의 이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흐릿한 기억을 떠올리다 저는 갑자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사위들에게 조용히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훈장은 내가 받은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엔 내 젊음과 조국에 대한 충성, 그리고 수많은 결심들이 담겨 있어. 그리고는 한 명씩 마주보며 그 훈장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단지 금속 조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여. 이제는 그 가치를 너희가 이어가 주었으면 좋겠소. 말없이 훈장을 받은 두 사위는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을 본 엘레나와 안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훈장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내면의 벽을 내리고 이 가족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공원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벚꽃이 피날리는 풍경, 그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치킨, 김밥, 떡볶이,
전 처음 맛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어쩐지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저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조국을 떠난 게 배신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화가 났고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너희가 떠난 게 아니라 너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조국을 만든 거였다는 걸. 그 말에 딸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말보다 진한 대화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엘레나와 안나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한복 입고 가족 사진 찍어요. 처음엔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이젠 그 어떤 순간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복장이었음에도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준 덕분에 우리는 사진관에 도착했고 함께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찰칵하는 셔터 소리와 함께 저는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옷을 입고 타국의 전통 복장을 입은 모습.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답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저희는 서로에게 장난도 치고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진 한 장을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와 풍경들이 유난히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비에트의 군인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둔 아버지로서 너희 삶을 응원할 거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존심을 꺾는 고백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는 선언이었습니다. 엘레나와 안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그 말 정말 고마워요. 평생 기억할게요. 두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제 안의 오래된 고집과 오해를 모두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활주로에는 여전히 분주한 공항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시선은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평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변했다. 제 마음속에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서든 이해와 존중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의 그 며칠, 제 딸들과 사위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게 국경은 없다. 딸들이 있는 그곳이 곧 나의 조국이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안의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듯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곳을 적국이라 여겼고 제 딸들이 도피한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이 제 가족의 삶이 시작된 곳이며 그들이 피워낸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되겠지요. 왜 딸들이 한국에 정착했는지,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본 한국은 내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다. 내가 본 내 딸들은 내가 기억하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틀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변화했고 제 인생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한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의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벚꽃잎은 마치 저를 위한 축복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풍경을 떠올릴 때면 제 마음도 어느새 고요해졌습니다. 가족이란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존재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지갑에 넣고 꺼내볼 때마다 저는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고 어디서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어떤 사람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는지를 말이죠. 사랑과 용서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2번 한국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지 관광이나 안보 확인이 아닙니다. 딸들과 사위, 그리고 미래의 손주들이 만들어갈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 전우들,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태어나지만 이해는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저항하는 것도 한때는 용기였지만 이제는 그 변화를 끌어안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한국에서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이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조금 더 넓어진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깨닫기까지 이른 해가 걸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